51년 6월 전선에는 길고 지리한 장마가 찾아왔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38선 부근에서 다시 대치한 양쪽은 이제 군사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됐다. 그렇다면 전쟁의 다음 순서는 협상이었고 그 신호는 소련으로부터 나왔다. Soviet people believed that as a first step, discussions should be started between the belligerents for a ceasefire and an armistice, providing for the mutual withdrawal of forces from the 38th parallel. Can such a step be taken? 6월 23일 소련의 유엔 대표 말리크는 미국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38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는 휴전을 제의했다. 소련은 3차 대전으로의 확산을 원치 않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건국 1년 만에 참전했던 중국에게 북한 출병은 커다란 모험이었다. 모택동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충분히 그 힘을 과시할 수 있었으나 대신 너무나 많은 전력을 소모했다. 광대한 중국 내부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도 모택동은 휴전을 마다할 수 없었다. 휴전은 미국도 바라던 바였다. 미국은 명확한 승리도 얻지 못한 채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었다. 유엔 참전국들이 실증을 내기 시작했고 미국민들의 염증 또한 팽배해 있었다. 승자도 패자도 확실히 가릴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우리는 메가더가 말했던 승리와는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었죠. 나는 애치슨 국무장관의 명을 받아 중국 정부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가능한 최대 노력을 기울여 중국 측과 협상을 위한 연락을 취하도록 홍콩으로 파견됐습니다. 우리는 당시 프린스턴 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 있던 조지 캐넌을 중개인으로 파견하기로 했죠. 가나는 말리크와 저녁을 함께하면서 소련 측의 의도를 떠보았습니다. 말리크는 소련 측에서 휴전 협상을 할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소련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휴전 협상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51년 7월 10일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휴전 회담의 막이 올랐다. 유엔 측에게 주어진 과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영예롭게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 대표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회담장을 향했다. 이 대통령 그 말씀은 우리가 이거 미국 사람들이 공산 측과 휴전 회담을 이제 개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이 통일도 못하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 이거 회담을 가면 뭘 하느냐 해서 시초부터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것입니다. 회담 장소는 개성이었다. 당초 유엔 측은 원산항에 있던 덴마크 병원선을 제안했으나 개성을 고집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개성은 38도선 남쪽에 위치한 지점으로
당신은 북한군의 수중에 있었다. 유엔 측 대표단은 백기를 단 채 회담장을 향했다. 당시 북한 측은 옛 고려 왕조의 수도였으며 공산 측 점령 지역이었던 개성을 제한함으로써 회담에서의 정치적 심리적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조속한 회담의 개최가 목적이었던 유엔 측은 이를 사소한 문제로 여겨 공산 측 제안에 동의했다. 유엔 측 대표단은 회담 장소에 가기 전에 북한 측에서 지정한 여관 인삼장에서 잠시 머물러 휴식을 취했다. 유엔 측 수석 대표는 미 해군 중장 조이였고 해군 소장 버크, 공군 소장 크레이기, 육군 소장 호데스, 그리고 한국의 백선엽 소장이 대표로 함께 참가했다. 회담 장소인 내봉장은 99칸짜리 한옥으로 전쟁 전에는 고급 요리집이었던 곳이다. 북한 측은 개성에서의 회담을 대내외적인 정치 선전에 이용했다. 자신들이 전쟁의 승리자며 휴전 회담은 유엔 측의 항복 협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도 오만무리하던 미제가 흰기를 들고 담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도 돌볼 처지가 못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공산 측 대표는 중국군 육군 소장 사방, 육군 상장 등화, 그리고 수석 대표인 북한군 참모장 겸 부수상 남일 대장, 육군 소장 장평산, 육군 소장 이상조였다. 그리고 이 정년 담판이 시작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같으면 한 2, 3일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이제 끝날 것 같으면 이전대로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앞으로 무엇을 토의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양측 주장이 엇갈린 것이다. 유엔 측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협정과 전쟁 포로 문제 등 국외항해 토의 안건을 제시했다. 그러자 남일은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서 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결정지을 것을 주장했다. 조이는 공산 측 제안이 정치적인 문제로서 회담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개성에서의 1차 회담은 결국 회담에 대한 서로 간의 인식 차이만을 확인한 채 소득 없이 헤어졌다. (38도선의) 부활과 외국군 철수를 통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 했던 북한 측은 7월 26일에 가서야 자신들의 주장을 양보했고 포로 문제, 군사 분계선 문제 등 5개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3, 4일에) 끝날 줄 알았던 휴전 협상은 15일에 걸쳐서 겨우 무엇을 토의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를 끝냈을 뿐이었다.
이승만은 협상에 대해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만약 휴전 협정이 조인되면 유엔군으로부터 한국군을 빼내 어떤 독자적인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미국에 계속 경고를 보냈었다. 휴전회담 기간은 이 대통령에겐 아주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는 국제연합이 한국인에 있어서 가치가 없고 원하지 않는 평화를 위해서 한국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통일을 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휴전회담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반대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면서 유엔군 측은 현 전선을 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공격에 신중해야 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말라는 기이한 형태의 전투가 계속됐다. 싸움은 협상 테이블로 옮겨졌고 병사들은 전투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전황은 소강 상태에 있었고 우리는 임진 강가에 참호를 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지에 자리를 잡았으며 중공군 역시 맞은편 고지에 주둔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는 논이 가로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참호에서 많이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야간에는 끊임없이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중공군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찰 대원을 보유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휴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를 낼 싸움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휴전 협상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전쟁이었다. 의제 타결로 첫 고비를 넘긴 회담은 휴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말 동부전선에서는 펀치볼 작전으로 불리는 유엔군의 대공세가 펼쳐졌다.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군사력의 과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30년 만이라는 장마비 때문에 8월로 연기됐다. (7월 30일에는) 450대의 폭격기가 평양을 공습했다. 미군의 공중폭격은 협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다. 나하고談判 시작하니까 벌써 한 2, 3일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 저쪽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기하는 건 무엇이냐 같으면 그들은 그렇게 제기해요. 공군과 재해권과 제공권은 자기네들이 가졌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세하다. 군대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러니만치 정전선을 갖다 어디 끊느냐면 편양 우에다 이렇게 정전을 하죠. 그게 되는 소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했냐면 전쟁은 38선에서 시작해서 옛날 38선으로 돌아가죠. 그래 그거를 몇 달을 것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놓고 유엔 측은 해주에서 고성에 이르는 선을 제안했고 공산 측은 38선을 주장한다. 양측 사이에는 12,000평방킬로미터의 차이가 있었고 전선은 그 중간 지점을 가르고 있었다. 51년 8월 4일
기관총과 박격포로 무장한 중국군이 유엔 측 휴게소 앞을 행진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명백한 협의사항 위반이었다. 양측은 보안을 위해서 회담장 반경 800m 내에는 무장병사가 들어올 수 없다는 데 합의했던 것이다. 한편 북한 측 역시 유엔 측의 위반 사례에 항의했다. 8월 19일 미군이 중립지역에 침입해서 공산 측 경비병을 사살했으며 8월 22일에는 미군이 3차례에 걸쳐 개성 중립지역을 폭격했다는 것이었다. 휴전 회담은 한쪽에서 협상을 벌이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전투가 계속되는 특이한 형태의 회담이었다.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양측은 끊임없이 상대방이 합의 사항을 위반한 사례를 들어 입씨름을 벌였다. 회담장과 전선은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았다. 협상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협상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투가 필요했다. 협상이 순조로우면 전선은 잠잠했고 회담이 여의치 않으면 의례 전투가 격화됐다. 회담에 조속한 타결을 바라던 서방 세계는 협상이 장기화되자 전쟁의 확산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51년 9월 17일 오타와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12개국 회원들이 모여 상호 안보 협력을 다졌고 공산권의 위협에 대비해서 이태리의 재무장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의 나토 가입을 논의했다.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국은 서둘러 일본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그것은 패전 후 재기에 몸부림치던 일본에게 서방 세계의 편입을 약속한 면제부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핵전쟁에 대비한 공습 대피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3차 대전으로의 확산을 우려하는 서방 세계에 있어 한국에서의 회담 중지는 지극히 불안한 것이었다. 중립지역 침범에 대한 논란으로 중단됐던 회담은 51년 10월 25일 장소를 옮겨 재개됐다. 유엔 측은 안전보장에 공평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중립지역으로서 판문점을 제안했다. 그러나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김에 따라 현 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할 경우 개성은 자동적으로 북한 측 수중에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회담의 의제는 여전히 군사 분계선, 문제는 개성이었다. 유엔군과는 협조를 하게. 그러나 이 임명은 내가 한 것으로 하게. 한국의 대통령이 한 것으로 해야지 이 나라의 위신분셀세.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 그 본인은 모르셨던 모양이더군요. 그 전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이거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개성을 탈원하게. 개성은 지금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안면신경을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개성은 옛날에 고도인 동시에
인삼 쌀의 명산지야. 동부전선에서 양보를 하는 한이 이대로 개성을 탈환하게. 그 솔직히 나는 아연 실세가 했죠. 개성은 군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38선 이남의 역사적인 도시를 차지하려는 공산 측이나 이를 되찾으려는 유엔 측 모두에게 개성은 전쟁의 승리를 말해주는 상징적 존재였다. 그러나 참전국들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회담을 하루빨리 끝내야 했던 유엔 측은 결국 개성을 포기했다. 회담 장소를 개성으로 했다는 데는 아주 대단히 불만입니다. 나는 사료원쯤이 좋지 않느냐고 보고 있었고 최소한 토성 정도라도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성은 그 당시 38선 선상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국군이 일사단이 그 지역을 맡았는데 일사단하고 해병대 쪽이 커버하는 지역이 거의 연안 백천연안 그쪽 거리였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개성도 우리 수색권 내에 다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휴전회담을 개성으로 함으로 해서 쉽게 개성 서북 쪽을 포기한 거죠. 북한은 남일이 수석 대표로 참가함으로써 형식적으로나마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회담을 주도한 것은 중국이었다. 남한의 경우 대표의 임명권은 유엔군에게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내일 회의를 준비할 때는 내일이 무슨 문제가 나오겠는가, 저쪽이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겠는가, 그걸 예상합니다. 분석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반박하겠는가 우리가 또 대책을 씌웁니다. 씌울 때는 조선 대표단대로 회의를 가지고 중국 인민 지원군은 지원군 대표단대로 회의를 가지고 서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밤에 가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때 내가 연락처 책임자입니다. 우리 의견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의논합니다. 그래 그 의논한 그거를 갖다 곧 북경에 전보를 칩니다. 무전을 치면. 거기서 거기는 우리보다는 더 정보 내원이 많이 큽니다. 거기서 다 분석해 자기네들 의견을 갖다 보내옵니다. 그래 그것이 대체는 일치되지만 혹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물론 북경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는 사실. 출발서부터 우리는 이 박사가 휴전은 반대하니까 우리는 여기 참여 안 한다. 이렇게 했다가 양중에 참여하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류는 역시 유엔군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옆으로 밀린 결과고, 항상 거기서 이제 이국 기자들하고 입삼이 벌어지는 말싸움이 벌어지는데, 거봐라 너는 말이야 우리는 당당히 나오는 너는 못 나오지 않냐, 너는 종속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다고요. 창피로 왔어요. 판문점에서 협상의 비탈길을 오르고 있는 동안 전선에서는 고지 전투가 가열되고 있었다. 고지전의 승패는 곧 군사 분계선과 직결됐고 그것은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었다. 유엔군은 고지전에서 막대한 물량 공세를 펼쳤고 공산군은 인해 전술로 맞섰다.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백마고지는 경사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작년에 공중에서 그 백마고지를 내려다보니 그저 자그마한 언덕일 뿐이었어요. 그때 전투 당시에는 정상까지 오르는데 수십 리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언덕을 오르느라면 당연히 그렇게 느꼈겠지요. 그 고지에는 남북한군이 서로 밀고 밀리는 격전을 벌였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때 신임 사령관 아이런 맥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덕으로 오르는 길을 차단하고는 8인치 자주포를 동원해서 그 언덕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하게 했어요. 그리고 공중에서는 500파운드 폭탄을 마구 투하했죠. 그런데도 중공군은 계속 굴에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당시 이런 전투를 상관들이 부하에게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 자그마한 땅을 빼앗기 위해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난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이며 작은 땅덩이를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미군들이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유엔군이 막강한 화력과 근대적인 장비를 갖추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한국군은 장비와 훈련 상태가 취약했다. 그만큼 전선에 투입된 국군의 피해는 한층 더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남한은 참관자에 불과했지만 싸움에 있어서는 온몸으로 적과 부딪혀야 하는 전쟁의 당사자였던 것이었다. (52년) 말에야 비로소 체계를 갖추게 된 국군은 본격적인 고지 전투에 투입됐다. 한국군은 주로 험준한 중동부 산악지대에서 혈전을 벌였다. 특히 중부전선의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군이 혈전 끝에 승리를 얻은 대표적 전적지로 꼽히게 됐다.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 속에서 양측은 한국 전쟁 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중부전선의 백마고지, 철원, 평강, 금화를 연결하는 철의 삼각지, 저경능선, 그리고 동부전선의 단장의 능선과 김일성 고지 등이 당시 혈전을 벌였던 대표적인 전적지들이다. 북한이 영웅고지라고 부르는 이곳 전투는 유엔 측 전사에는 김일성 고지로 기록되고 있다. 이 전투는 승리를 얻기 위해 북한군이 필사적인 공세를 펼쳤던 전투였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북한군은 이 고지를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북한은 전쟁의 승리를 외칠 때면 의뢰이 이 영웅고지를 등장시키고 있다. 효과적인 방어진을 구축한 상태에서 양쪽 모두 엄청난 양의 포탄을 퍼부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상황보다 오히려 더 지속적이고도 치열한 지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흔히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점령지는 이제 엄청난 사상자를 내지 않고는 획득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땅 싸움은 어느 것도 군사적으로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51년 11월 27일) 양측은 현전선에 기초한 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했다. 그것은 1개월의 시한을 두고 결정된 것이었다.
한 달 안에 협상이 끝나지 않을 경우 선은 다시 그어져야 했다. 전쟁 후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다. 판문점에는 이미 초반의 긴장이 사라졌고 언제 끝날지 모를 회담은 하나의 의례적인 행사가 되고 있었다.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을 기다리고 있던 또 하나의 험준한 비탈. 그것은 포로 교환 문제였다. 한국 전쟁은 양쪽을 합쳐 20만 정도의 전쟁 포로들을 남겼다. 중국군 포로는 2만여 명 정도였으며 51년 유엔군의 북진 당시 가장 많이 잡혔다. (11만) 명에 달한 북한군 포로들은 대부분 인천 상륙 작전으로 대로가 끊긴 상태에서 포로가 됐다. (4~5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군 포로들은 대부분 북한 측에 의해 다시 인민군으로 무장되어 전선에 투입되기도 했다. 북한이 생포한 유엔군 포로는 약 6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측은 유엔군 포로들을 주로 압록강 부근에 수용했고 공산 측 포로들은 거제도에 수용했다. 한때 17만 명에 육박할 만큼 포로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유엔 측은 이들을 수용할 장소로 거제도를 택했다. 거제도는 차츰 거대한 포로 도시가 돼갔고 50년 말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포로 교환 문제는 사실 국제법상으로는 너무 간단한 것이었다. 제네바 규정에는 전쟁 포로의 송환이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많은 포로가 송환을 원치 않는 상황은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 거제도 포로의 많은 수가 강제 징집된 남한 출신과 장개석의 국부군 출신이었고 대부분이 송환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휴전회담 최대의 걸림돌로 등장했다. 저희들이 1950년도 12월경까지는 두드러지게 이제 그 빨개들이 냄새가 수용소내에서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짝 그 북괴가 후퇴했다가 다시 중공군이 가입함으로 인해서 서울을 재탈환할 그 무렵부터 수용소 내에서는 이 빨개들에 의해서 조직적인 활동이 개시됐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다시 통일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북으로 돌아간다는 의식이 그 밑바닥에 깔렸은 걸로 보고 또 반면에는 오히려 거꾸로 열성분자들에 의해서는 다시 자기네들에 의해서 이 한국이 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착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포로 수용소 내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51년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전선 상황이 공산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포로들은 다시 전쟁을 의식하고 사상무장을 강화했다. 전세가 유엔군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포로에 관대했던 유엔 측의 태도에도 변화가 왔다. 미군을 본다면은 이 사람들한테 순순히 하루 세끼 밥 먹이고 그 괘씸하다 그거죠. 그래서 포로들을 동네 그 계곡에 집합시켜 놓고 국군 헌병 일개 소대를 동원해서 무지한 탄압을 가했다 그 말입니다. 그 탄압은 그 탄압 자체가 어떤 벌에 대한 그 규정에 의한 탄압이 아니라 완전히 감정이 북받친 규정이 없는 말하면 제네베 협정 뭐 들춘다는 건 상당히 그 일방적이지만은 협정에도 물론 없는 그런 과잉적인 탄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사후퇴를 계기로 해서 일부 포로는 공산주의로 묻어지고 포로 문제는 막바지에 접어든 휴전회담에서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유엔 측이 자유송환을 제안한 반면 공산 측은 모든 포로를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로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사에 의해서 송환을 하자. 그리고 공산공 측은 하여간 전체적으로 바꾸자. 무조건 그거는 자유의사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자기 공산 영사들은 다 자국에 돌아오는 걸 망하고 있는데 그런 억지를 쓰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로들은 수용소 내에서도 남 아니면 북을 택해야 했다. 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친공 포로와 남한에 남겠다는 반공 포로가 서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 것이다. 편을 갈라 죽고 죽이는 또 다른 전쟁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 가진 충돌 사건이 다 있었는데 그 극렬한 그 수용소 같은 데서는 생울로 이제 방공포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그런데 유혈이 낭자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필로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필로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빨간 깃발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달아놓는 겁니다. 그 자기네는 여기는 침공포로 수용소다 하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유엔 측은 자유송환 원칙에 따라 포로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친공 포로들은 군사적으로 이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수용소는 점차로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말았다. 미군은 그 수용소에 하나도 못 들어왔습니다. 바깥에 문 열어놓고 너희들 나와서 이거 가져와라 하면 들여다 놓고서 문 닫아버리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유엔군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유엔군에서는 한 가지 바깥에서 누가 때려 죽이나 바깥에서 보려고 있다 보면 그냥 구경만 하게 때려줘도 그냥 말 못하고 까때미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포로가 돼버리니까. 52년 5월 수용소 소장 도트 준장이 포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포로들은 도트 준장을 볼모로 유엔 측이 포로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도록 했다. (5월 10일) 유엔 측이 이들의 주장에 동의함으로써 포로들은 도트를 석방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판문점의 유엔 측 대표들은 공산 측이 배후 조종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그래 저런 사건이 생기라고 우리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준장이 포로들이 포로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미국 장군이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생각하면 그랬습니다. 그 포로들도 말이
전례가 있고 그래 희생을 갖다 이 각오하면서 그런 일 우리 정한이라고 그래서 봤습니다. 유엔 측에게 진공 포로들은 더 이상 수용소에 가두던 포로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유엔 측은 심사를 통해 포로들을 분리 수용하고자 했다. 미군을 말하면은 포로는 이때까지는 포로는 적이었다. The prisoner was a enemy. 그것이 지금은 포로는 적이다. prisoner was로부터 is enemy. 그렇게 정황이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이때까지 어느 나라를 치고 포로는 적이었다 하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인데 미군 관리가 이렇게 포로들이 제대로 순종 안 하고 또 대항하고 군사훈련하고 이런 걸 볼 때 미군들은 포로는 적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적이라 그 말입니다. 적이면 어떻게 하느냐? 죽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공 포로들은 유엔 측의 분리 수용에 정면으로 대항했다. 유엔 측은 강경한 진압책을 폈고 이 과정에서 양쪽 다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거제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판문점의 협상 테이블에서 좋은 선전 자료가 됐다. 이 한창 그 정전회담이 단판에 열었을 적에 여기서 일거일동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무전에다가 남일 그 판문점에다 연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 하나 어떻게 잘못해 죽었으면 저희들이 때려 죽여서 뭐 유엔군이 학살했다, 뭐 죽였다, 10명 죽였다, 10명 죽였다 이렇게 가지고 남일한테 발언권을 갖다 더 강하게끔 줬고 이 짝에서는 상당히 그 수세에 몰리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걔들 연락을 했던 겁니다. (18개월을) 끈 포로 협상은 52년 중반이 되도록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이 무렵 유엔 측 수석 대표가 해리슨 소장으로 교체됐다. 조이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말을 남긴 채 한국을 떠났다. 한국 전쟁은 이제 군사적 싸움에서 정치적 싸움으로 그 성격이 분명해졌다. 리츠웨이 후임으로 클라크가 새로운 유엔군 사령관이 됐다. 클라크 역시 협상을 통한 종전을 원했으나 포로 문제에 관한 한 양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52년 10월 8일 휴전회담은 또다시 기나긴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새로 도착한 우리들은 항해 중에 우리가 도착하면 전쟁은 곧 끝날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로부터 2년 이상이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병사들은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됐죠. 휴전회담장에서는 테이블의 크기나 모양에 관한 어리석은 논쟁들이 시작됐지만 병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협상의 비탈에서 휴전 회담이 이토록 의미 없는 입씨름만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쪽 비탈에서는 병사들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구분된 회담 테이블이었다면, 또 누군가 협상의 중재자로서 이쪽과 저쪽을 다 같이 오가며 조정할 수 있었다면 협상은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갖지 못했던 협상이었기에 병사들은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하나의 고지를 넘으면 또 다른 고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길고 지루한 협상의 비탈, 그 끝은 보이지 않았다.